안녕하세요. 갈대 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이랑 더는 밥 먹기 싫어. 그러니 이제 이혼해. 인천 송도 신도시 더 퍼스트 월드 아파트 10단지 12층. 저녁 7시 정각. 오영실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가 남편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던 밥알까지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식탁 위에는 남편 정혜준이 남동구 구월동 시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재료로 끓여낸 미역국과 영실이 오전 내내 정성껏 부친 해물파전이 김을 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풍기는 익숙하고 평화로운 냄새는 영실의 입에서 터져나온 단 한 문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재난 경보처럼 변질되었다. 정혜준 61세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의 눈이 접시 위에 박힌 채 영실을 쳐다보지 못했다. 혜준의 미간에는 그가 늘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생기던 깊은 세로 주름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가로 주름이 잡혔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오영실? 기가 잘못됐나? 혜준은 짐짓 웃어 넘기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그 목소리는 식칼의 날처럼 얇고 떨렸다. 영실은 맞은편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뚝뚝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뛰어다녔던 이 남자의 얼굴에 이제부터 자신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며칠 전 강남 종합병원에서 들었던 병명보다 더 아프게 영실을 짓눌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이 남자가, 아니 온 가족이 곧 자신과 함께 지옥에 빠지게 될 터였다. 똑바로 말해줄게. 나 이제 당신 평생 짐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고. 서류 준비해서 갖다 놓을게. 당신은 도장만 찍어. 영실은 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혼의 이유가 짐이 되기 싫어서라는 지극히 이타적인 배려라는 것을 혜준은 평생 몰라야 했다. 정혜준이 냅다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아파트의 고요한 저녁을 갈갈이 찢었다. 이 여자 봐라. 미쳤어?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혜준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혜준의 눈에는 늦바람 든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는 뻔한 수작으로 보였을 것이다. 짐? 내가 당신한테 짐 된 적 있어? 당신이 몸 좀 안 좋다고 하면 내가 시장일 제쳐두고 병원에 안 간 적 있냐고. 그럼 지금부터 생길 수도 있지. 영실은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알아? 당신 잔소리 이제 더 못 들어주겠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거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영실은 일부러 혜준의 가장 여린 곳을 찔렀다. 혜준이 유일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을 위한 성실함과 책임감. 특히 매년 가족 생일마다 잊지 않고 끓이던 미역국. 그 정성까지 부정하는 말이었다. 뭐? 잔소리? 내가 누구 좋으라고 잔소리를 해? 당신 건강 챙기라고 일 좀 줄이라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잔소리는 당신이 매번 학원 강사 일도 힘든데 구디시장 식자재 정리까지 따라와서 내 일까지 신경 쓰는 통에 내가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혜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억울함이 뒤섞여 나왔다. 그는 오영실이라는 여자에게 평생을 헌신했다. 그 헌신이 때로는 거친 말이나 무뚝뚝함으로 표현되었을지언정 그의 속마음에는 늘 가족이 우선이었다. 내가? 당신 일에 신경 써? 웃기는 소리. 나는 그냥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내 앞에서 내가 평생 당신 먹여 살렸다는 소리 하는 거 이제 듣기 싫어서. 영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평생 남들한테 내가 이 아내 건사했다고 자랑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업적이고 싶지 않아. 영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이혼의 이후 혈액암 진단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정도의 충격적인 배신감만이 혜준이 자신을 미련 없이 놓아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업적이라는 단어에 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오영실 지금 늦바람이라도 난 거냐? 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훨씬 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솔직히 말해. 누구 생겼지? 이 나이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당신 요즘 병원 간다, 피곤하다 핑계 대면서 나 피했잖아.
혜준의 눈이 영실의 전신을 후었다. 영실은 순간 숨이 막혔다. 이 남자의 의심이 그녀의 계획을 완성시켜줄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에 가까운 미소였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당신한테 이혼 이후로 가장 깔끔하겠지. 깔끔해? 오영실, 당신 미쳤어? 우리가 보낸 30년이 겨우 깔끔한 정리 대상이야? 자식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혜주는 분노에 차 식탁 위 접시를 손으로 밀어냈다. 접시는 덜컹거리며 간신히 식탁 끝에 매달렸다. 걱정 마. 민철이랑 하린이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게. 영실은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이 있어. 그 아이들은 내 결정에 상관없이 잘 살 거야. 당신만 질척거리지 않으면 돼. 침실 문을 닫는 순간 혜준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뚫고 들어왔다.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줄 알아. 영실은 문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손은 격한 대화로 인해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야위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낯선 얼굴.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실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며칠 전 강남 종합병원 혈액내과에서 받아온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큐트 MIL OID 루키미어 AML. 영실은 진단서를 펼쳐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 종이 위에 적힌 단어들은 마치 시한폭탄에 남은 시간을 알리는 빨간 글씨처럼 그녀의 눈을 찔러왔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진단서를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펼치는 것을 반복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영실은 중얼거렸다. 이혼이라는 가장 잔인한 칼을 뽑아든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짐이라는 짐승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이혼은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림종합병원 7층 혈액내과 진료실. 오영실은 회색빛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등 뒤에서 비추는 햇살은 그녀의 야윈 어깨를 오히려 더 처연하게 만들었다. 진료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냉정한 공기로 가득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서지우 의사 40세가 앉아 있었다. 흰 가운에 감춰진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정하고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오영실 환자분. 서지우 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흔한 격려나 위로의 말조차 없었다. 그저 사실만을 전달하는 감정을 배제한 전문의의 목소리였다. 최종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입니다.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지난주 조직 검사 때부터 이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병명이 선고되자 세상이 느린 속도로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고 예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량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식은 대략 60대 초반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우선은 급한 불부터 꺼야죠. 최소 4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지우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영실에게 설명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골수 이식 항암 치료 부작용. 그녀의 뇌는 오직 하나의 단어에만 집중했다. 4주에서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의사 선생님. 영실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졌다. 치료 과정 동안 간병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서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영실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나이와 질병의 특성상 간병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량 항암 치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옆에서 지지해줄 사람, 최소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치료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이 영실의 가슴에 쐐기를 박았다. 누구 하나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남편 정혜주는 구월동 시장에서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아들 민철은 합정에서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카페 사장이다. 딸 하리는 송도 신축 아파트에서 시댁 눈치를 보며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삶이었다. 그녀 때문에 이들이 병실에 갇혀 빚과 간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실은 숨이 막혔다. 선생님. 영실이 침을 삼켰다. 제가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훈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처음으로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40년 평생 수많은 환자의 고통과 절망을 보아왔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달라는 환자는 흔치 않았다. 특히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환자에게는. 환자분. 이건 가벼운 감기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병은 함께 이겨내야 하는 병입니다. 지우가 조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인간적인 염려가 묻어났다. 영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두 손이 굳게 깍지를 낀 채 무릎 위에서 떨렸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한테 성실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그 사람한테 빚과 간병이라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저 없어도 혼자 시장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분. 그 선택 역시 결국 누군가는 감당해야 합니다. 서지우가 말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는 환자분의 결정, 저희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건 의료진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치료 중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비상 연락망은 있어야 합니다. 제 비상 연락망은 제 휴대전화뿐입니다. 영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공포에 질린 사람의 경련에 가까웠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저 때문에 남편의 남은 인생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영실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다. 그 결심은 지독한 이기심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갈등했다. 알겠습니다. 서지우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환자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바로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환자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그는 깨끗한 흰 봉투에 진단서 사본과 항암 치료 관련 자료를 담아 영실에게 건넸다. 치료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원 수속을 밟으십시오. 영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의 흰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화려하고 깨끗한 강남의 종합병원 복도에는 수많은 가족과 환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영실은 혼자였다. 엘리베이터 앞. 영실은 무심코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려 했다. 이 서류만 없으면 이 현실도 없는 거겠지라는 일말의 도피 심리가 그녀를 지배했다. 쓰레기통의 입구에 봉투를 갖다 댄 순간 영실은 문득 멈칫했다. 아니. 내가 이걸 숨기면 나중에 혜준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게 될지도 몰라.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도 이 남자는 서류를 붙잡고 이유를 물을 거야. 그때 이 서류를 던져줘야 이 남자가 나를 미워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 영실은 구겨 넣으려던 봉투를 다시 끄집어냈다. 이미 모서리가 구겨진 흰 봉투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봉투를 가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그래. 이혼하는 나쁜 아내가 되려면 이 나쁜 진단서부터 잘 숨겨야지.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섰다. 가방 안에 든 진단서 봉투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인천 송도 아파트의 그녀의 작은 방. 영실은 며칠째 그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이혼 선언 이후 정혜주는 식탁에서는 절대 영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밤에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소리를 그녀는 매일 들었다.
그 발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쁜 아내가 되는 법. 영실은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노트에 적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모든 규율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비극적인 체크리스트였다. 남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정하기. 완료 미역국과 성실한 부정.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확실한 증거 만들기. 여행 외박. 시댁과의 관계를 끊어 남편이 친정에도 미련을 두지 않게 하기. 제사 불참.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빈손으로 나가려는 불쌍한 아내 코스프레 맡기. 원룸 계약. 혜준의 생일. 결혼하고 3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날이었다. 엄마 오늘 아빠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줘야지. 딸 할인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송도 신축 아파트에서 시댁 눈치 보며 사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부모님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기를 꺼렸다. 됐어. 영실은 전화를 받으며 구월동 시장 입구를 지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당신 아빠가 아니라 정혜준 씨야. 남의 생일에 미역국은 왜 끓여? 내가 끓여주든가. 할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영실을 향한 서운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진짜 늦바람 난 거야? 아빠가 어제 밤새도록 울었대. 아빠 진짜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할인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울든 말든. 영실은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나한테는 당신들 아빠가 아니라 남이야. 내가 걱정되면 내가 가서 달래줘. 난 내 친구들하고 여행 갈 거야. 며칠 후에 연락할게. 영실은 전화를 끊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녀는 지금 남동구 구월동의 복잡한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혜준의 식자재 가게 혜준 마트 근처였다. 그녀는 일부러 혜준의 가게 앞을 지나가기로 했다. 그녀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혜준이 자신을 더 미워하고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어이구 사모님.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혜준이 형이 요즘 힘들어하는데 싸웠수? 혜준의 오랜 단골인 태화식당 주인이 영실을 보고 반갑게 아는 체 했다. 영실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요. 이제 좀 자유부인 되려고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정혜준 씨 잔소리 듣는 거 지겨워 죽겠는 거.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그녀는 잔인하리만치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식당 주인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영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혜준의 가게 앞. 혜준은 트럭에서 채소 박스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실은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쥐어짜는 듯 했다. 정혜준 씨. 영실이 혜준을 불렀다. 혜준은 트럭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여기 왜 왔어? 혜준이 거칠게 물었다. 또 나한테 무슨 잔인한 말 하려고. 잔인한 말? 영실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잔소리보다 더 잔인할까?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태화식당 아저씨랑 술 마신다고 했지? 나랑 있는 것보다 재미있지? 오영실. 혜준이 채소 박스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내가 힘들어서 단골이랑 술 한 잔 마시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치니까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영실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비꼬는 듯 했다.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열심히 살아.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나 원룸 계약했어.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근처에. 영실은 가방에서 원룸 계약서를 꺼내 혜준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서였다. 이제 당분간 그 아파트 안 들어갈 거야. 당신이 나 없어도 잘 사는지 내가 나가서도 잘 사는지 서로 테스트 해보자고.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혜준은 충격을 받은 듯 계약서를 쳐다보았다. 영실이 얼마나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인지 알기에 이 계약서 한 장이 그녀의 이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당신 정말 다른 놈 생긴 거 맞구나. 혜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확신으로 변하는 듯했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혼자 다 준비를 해?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오영실 당신 나한테 평생 성실한 아내였잖아.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영실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평생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아야 해? 당신도 나한테 숨긴 거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이제 와서 내가 성실한 아내 코스프레 하는 거 토 나와. 이 말은 진실이었다. 그녀가 숨긴 것은 병이었고 혜주는 이 말을 다른 남자로 오해하고 있었다. 영실은 더 이상의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 오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한테 집착하는 거 나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책임감이지 사랑이 아니었어. 영실은 혜준의 어깨를 툭 치고 돌아섰다.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옮길게. 당신은 나 없어진 아파트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자. 그녀는 곧장 송도 바닷가 쪽으로 향했다. 혼자 걷는 바닷가 산책길.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혜준에게 잔인한 말을 던질 때마다 그 칼날은 고스란히 영실 자신에게 박히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영실은 원룸 열쇠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 낯선 냄새. 이 공간이 앞으로 그녀의 병과 죽음을 고독하게 감당해 줄 곳이었다.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영실은 가방을 뒤져 진통제를 꺼냈다. 피로와 어지럼증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녀 혼자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생수한 모금과 함께 약을 털어 넣으려 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미약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파스스. 손에 들고 있던 약 봉투와 캡슐 몇 알이 바닥에 떨어졌다. 영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약을 주워 담았다. 이 약들은 고작 단순한 진통제와 비타민일 뿐이었지만 이 떨림은 그녀의 몸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였다. 영실은 주워 담은 약을 쳐다보았다. 이온을 밀어붙이려니까 몸도 도와주지 않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져 혜준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녀는 이 모든 잔인한 이혼 드라마를 멈출 수도 없었다. 영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이 그녀의 남은 시간을 재고 있는 듯 했다. 9월동 시장 혜준 마트 앞. 정혜준은 쪼그려 앉아 바닥에 던져진 채소 박스의 모서리를 쓸어보았다. 방금 전 오영실이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던 원룸 계약서의 환영이 그의 시야를 가렸다. 오영실. 그 여자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도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책임감이지 사랑이 아니었어라고 말할 때 혜준의 심장 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혜준 씨. 그녀가 자신을 부르던 그 차갑고 낯선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지난 30년 넘게 영실은 그에게 있어 공기 같은 존재였다. 잔소리는 많았지만 그 잔소리 속에는 늘 자신을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혜준이 새벽같이 시장에 나갈 때 영실은 늘 묵묵히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워 넣어 주었고 고된 시장 일로 몸살이라도 날라치면 영실은 학원 강의가 끝난 후에도 기어코 가게로 찾아와 그의 일을 돕곤 했다. 그런 영실이 단칼에 그것도 다른 남자가 생긴 것처럼 이혼을 요구하고 원룸 계약서까지 들이밀다니. 형님 그만하고 들어가서 좀 쉬시오. 얼굴이 흑빛이네. 옆 가게 태화식당 주인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준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김 사장. 나 괜찮아. 그냥 아내가 늦바람이 좀 심하게 났어. 혜준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위태로웠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형님 내가 며칠 전에 사모님 봤는데 영 안 좋아 보이던데?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 내가 농담 삼아 자유부인 얘기 꺼냈는데 사모님이 웃는데 영 억지로 웃는 것 같고. 어디 아프신가 한번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하시지. 혜준은 순간 발끈했다. 뭐가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당신 나한테까지 걱정 끼치지 마. 그 여자 지금 멀쩡하게 친구들하고 여행 가겠다며 집 나갔어. 몸이 아픈 사람은 그렇게 못 움직여. 김 사장은 혜준의 격한 반응에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혜준은 자신의 말이 너무 거칠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실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머릿속 퍼즐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았다. 아픈데 이혼하자고? 아프면 당연히 남편한테 의지해야지. 이혼은 말이 안 돼. 결국 다른 남자 때문이야. 혜준은 이 논리를 절대 놓을 수 없었다. 이 논리만이 그가 영실에게 받은 배신감을 버텨낼 유일한 지지대였다. 그날 밤 송도 아파트에 홀로 남은 혜준은 거실을 서성였다. 영실이 두고 간 짐은 거의 없었다. 마치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그녀의 개인 물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혜주는 문득 영실의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내가 확인해 줘야지. 혜주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분노가 그를 압도했다. 그는 영실의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다. 주로 영실의 속옷과 화장품이 들어있던 그 서랍 안에는 영실이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핸드백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혜주는 핸드백을 꺼내 들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마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핸드백 안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오래된 영수증, 닳고 다른 학원 열쇠, 그리고 영실의 휴대전화가 나왔다. 영실은 원룸으로 나갈 때 평소 쓰던 휴대전화 대신 공기계 하나만 들고 나갔다고 했었다. 이 휴대전화는 비밀이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금 해제 패턴은 그가 아는 것이었다. 영실은 늘 간단한 패턴만 고수했었다. 화면이 켜지자 혜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생활정보 앱 알림과 가족 카톡방뿐이었다. 영실은 SNS도 하지 않았고 문자함도 텅 비어 있었다. 역시 숨길 게 많은 거지. 혜준은 허탈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치밀한 준비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 혜준이 거의 포기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화면 상단에 팝업 알림 하나가 반짝였다. 강남 한림병원 오영실님. 1125 1월 외래 진료 예약 확인 바랍니다. 혈액내과 서지후 전문의. 혜준의 눈이 커졌다. 강남 한림병원. 혈액내과. 서지후 전문의. 그가 아는 영실은 집 근처 송도 가천대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만 다녔다. 강남까지 가서 그것도 혈액내과라는 생소한 진료과를 예약할 이유가 없었다. 혜주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서지우? 혜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입안에서 굴렸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최근 영실이 몸이 아프다며 자신을 피함.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며 원룸을 얻어나감. 강남에 있는 병원, 그것도 젊은 남자 이름의 전문의 예약 문자. 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질투심과 배신감 그리고 오영실에 대한 미련이 한데 뒤섞여 폭발했다. 그래. 내가 짐이 되기 싫다는 게 아니었어. 그 남자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거였지. 혜주는 모든 것을 오해했다. 영실이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한 대상은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 자체였고 그녀의 행동은 가족에 대한 헌신이었다. 하지만 혜준의 눈에는 영실의 모든 행동이 서지후라는 의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작으로 보였다. 혜준은 곧바로 인터넷을 켰다. 강남 한림병원 혈액내과 서지후. 검색 결과가 나왔다. 화면에는 훤칠한 키에 지적인 안경을 쓴 40살로 보이는 깔끔한 남자 의사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혜준은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거였군. 이놈의 자식이 영실이한테 늦바람을 불어넣은 거야. 혜준은 자신이 평생 성실하게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의 늦바람과 젊은 남자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혼을 선언할 때 영실이 보였던 냉정함, 원룸 계약서의 당당함, 심지어 짐이 되기 싫다는 말까지 혜준에게는 전부 그 남자에게 충실하기 위한 합리화로 느껴졌다. 혜준은 당장이라도 강남으로 달려가 그 의사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곧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왔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자신에게 오영실이 유책 배우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혜주는 다음날 아침 구월동 시장에서 가장 친한 상인에게 급한 집안일을 핑계로 가게 문을 맡겼다.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던 그가 아내의 배신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이 상황 자체가 혜준에게는 치욕이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림병원 로비에 숨어들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 소독약 냄새,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혜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영실이 발을 들인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참을 병원 로비에서 서성였다. 혹시 영실이 서지후라는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상상까지 하며 혜준은 점점 더 질투와 분노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정혜준 씨. 갑자기 뒤에서 영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몸을 돌린 혜준의 눈앞에는 혼자서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영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혜준은 그녀의 야윈 모습 대신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봉투에 시선이 꽂혔다. 그 봉투는 어제 문자 알림에서 보았던 강남 한림병원 마크가 찍힌 것이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영실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냉정하게 혜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길 왜 오긴? 당신 바람 피는 거 잡으러 왔지. 혜준은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했다. 서지후라는 놈이 누구야? 당신이 짐이 되기 싫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친 진짜 이유가 그 놈 때문이잖아. 당신이 말한 그 숨긴 것이 그 남자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영실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혜준의 오해가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깨달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혜준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 완벽한 오해. 영실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당신이 그 의사를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멋있고 능력 있고 당신처럼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가 아닌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랑 내가 보낸 30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겠더라고. 이 말은 영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혜준의 가슴이 꿰뚫리는 듯 했다.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 혜준이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자신의 직업과 삶까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오영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고작 늦바람에 흔들릴 만한 관계였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혜준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병원 로비의 시선 때문에 가까스로 목소리를 억눌렀다. 영실은 차갑게 웃었다. 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처럼 나한테 짐 지우는 사람 말고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유책 배우자? 그래. 나야. 그러니 깨끗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영실은 혜준을 지나쳐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다. 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영실이 그를 위해 지어낸 거짓말은 혜준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혜준은 그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혼을 원하는 영실에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배신당한 남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 되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혜준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그는 수원가정법원 근처에 위치한 이수정 변호사의 사무실을 발견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영실이 자신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영실의 유책 배우자 발언을 증명하고 최소한의 재산이라도 지켜내야 했다. 하지만 혜준은 몰랐다. 그가 영실을 바람난 아내로 몰아세우기 위해 찾아간 그 변호사가 곧 영실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알게 될 유일한 외부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 합정동 정민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에필로그. 짙은 원두향과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이곳은 민철에게 있어 부모님의 촌스러운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안식처였다. 민철은 바 카운터에 앉아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가 보낸 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펼쳐져 있었다. 엄마가 늦바람이 나서 이혼하자고 한다. 강남에 있는 의사 놈이 엮여 있는 것 같다. 내가 엄마 좀 설득해봐라. 민철은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경멸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개인의 삶과 독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대였다. 부모의 불행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모 세대의 일일 뿐이었다. 요즘 부모님들 왜 저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민철이 옆에 앉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평생 참고 살았으면 그냥 곱게 노후나 즐기시지. 꼭 황혼에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셔야 하나. 사장님 부모님 말씀이세요?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하신대. 민철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바람났다고 난리, 엄마는 아버지가 촌스럽다고 난리. 결국 둘 다 이기적인 거잖아. 민철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혜준의 거친 말투와 어머니 영실의 희생적인 잔소리 사이에서 늘 숨막혀 왔다. 그는 부모의 삶을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행을 자식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에게 이 황혼 이혼은 부모 세대가 저지른 오랜 실수에 대한 뒤늦은 청산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철은 송도 아파트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온 집안에는 혜준의 술 냄새와 비탄이 가득했다. 아버지. 민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혜준을 불렀다. 왔냐 민철아? 내가 봐도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지?
엄마가 나를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라고 했어. 강남에 있는 의사 놈이랑. 혜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철은 아버지가 불쌍했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버지 그냥 합의해 주세요. 민철이 말했다. 엄마가 그만큼 싫다고 하잖아요. 이 나이에 싸우는 거 우리도 보기 힘들어요. 이혼하는 게 요즘 대세잖아요. 늦바람이든 뭐든 엄마가 다른 삶을 원하면 그냥 놔주세요. 뭐? 놔주라고? 이 개자식아. 혜주는 벌떡 일어나 민철에게 소리쳤다. 술 취한 분노였다. 내 엄마가 바람나서 가정을 깬 건데 내가 왜 그걸 놔줘야 해. 나도 이혼 안 하면 그만이야. 내가 내 아들 맞아? 내 엄마 편만 드는구나.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철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도 곧 결혼하고 애 낳고 바빠질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싸움에 우리가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 우리한테도 짐이에요. 민철은 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혜주는 그 단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자식마저 자신을 짐 취급하고 있었다. 그래. 너희들도 짐이구나.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며 산 나한테 결국 돌아온 건 짐이라는 소리뿐이네. 혜주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민철은 아버지의 상처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합의해줘요. 우리도 각자 살아야 돼요. 민철은 마지막으로 못을 받고는 뒤돌아섰다. 부모의 오랜 고통과 희생은 자식 세대에게는 그저 빨리 해결해야 할 귀찮은 문제일 뿐이었다. 같은 시간 송도 신축 아파트. 정아리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의 신혼집은 깔끔했지만 시어머니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 숨 막히는 공간이었다. 하리는 어머니 영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실은 원룸에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어떡해. 시어머니가 오늘 아빠 생일인데 왜 미역국 안 끓였냐고 나한테 난리 쳤잖아. 엄마가 이혼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나 시댁에서 뭐가 되냐고. 하리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원망했다. 내 시댁에서 내가 뭐가 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영실은 딸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딸에게마저 미움받아야 했다. 하린이 자신 때문에 시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린이 자신을 버리고 시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추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평생 나랑 단짝처럼 지냈잖아. 엄마가 아빠한테 늦바람 났다고 했지? 그 강남 병원 의사 진짜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혼하면 나 시댁에서 불효녀의 딸 되는 거야. 하린의 울음 속에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통보다는 시댁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을 더 걱정했다. 영실은 한숨을 쉬었다. 하린아,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게. 내 인생 살아. 내 시댁, 내 남편. 그 사람들한테만 충실해. 엄마는 이제 당신들 짐 안 될 거야. 영실은 짐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하리는 그 말을 엄마가 우리를 버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엄마 이기적이야. 평생 우리한테 희생했으면서 왜 마지막에 와서 우리한테 상처를 줘? 아빠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시장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술만 마셔. 다 엄마 때문이야. 하리는 전화를 끊고 무너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따뜻함과 헌신을 지금 이 순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부정했다. 민철과 하린 두 자식은 부모의 이혼을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져 판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를 판사처럼 재단했다. 민철이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합의해줘요. 우리도 각자 살아야 돼요라고 말했던 그 차가운 밤의 장면과 하린이 엄마에게 이혼하면 나 시댁에서 뭐가 되냐고 울며 따졌던 이기적인 장면이 서로 교차하며 영실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 자식들의 반응은 영실에게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 나를 미워해도 돼. 미워해야 너희들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영실은 원룸의 낯선 침대에 누워 끓어오르는 기침을 애써 삼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독한 이혼만이 그녀가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었다. 수원가정법원 건너편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 건물. 혜주는 어색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수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적은 오영실의 늦바람 행적에 대한 장문의 메모가 들려 있었다. 이수정 변호사는 45살의 가사 전문 변호사였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눈빛과 딱 부러지는 말투는 혜준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건조하고 실용적이었다. 벽에는 가정의 평화는 때로는 해체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정혜준 씨, 오셨군요. 이수정 변호사가 혜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혜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떨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저는 평생 아내와 가족에게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구월동 시장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강남에 있는 젊은 의사농과 엮여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탁자에 팔꿈치를 개고 혜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혜준이 적어온 메모지를 건조한 눈빛으로 후었다. 강남 병원 예약 문자,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라는 모욕적인 발언, 원룸 계약서. 이 나이에 이혼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정혜준 씨 같은 경우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남편분은 성실함이 독선으로 변하고 아내분은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겠다며 떠나는 경우죠. 이수정은 혜준의 감정을 읽으려 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분석했다. 지금 아내분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 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책 배우자죠. 혜준은 희망을 느꼈다. 그렇죠?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아내는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 수 없는 거죠? 제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례는 이혼을 원치 않는 일방에게 지나치게 큰 고통을 줄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두 분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이혼을 지연시켜봐야 남은 삶의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수정은 혜준에게 영실의 이혼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희는 일단 방어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이혼 거부. 동시에 아내분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수정은 혜준이 가져온 병원 문자 내역에 주목했다. 이 서지후라는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내분이 무슨 목적으로 강남 혈액내과에 갔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혜준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는 이수정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혜준은 몇 시간 동안 이수정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다. 재산 목록,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영실의 이혼 요구가 시작된 날짜 등. 혜준은 사무실을 나섰고 이수정은 책상에 홀로 남았다. 이수정은 혜준이 제출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 중에는 영실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과 보험 청구 내역 사본이 끼어 있었다. 혜준이 영실의 짐을 뒤지는 과정에서 진단서 봉투 대신 실수로 함께 가져온 서류들이었다. 혜준은 영실의 모든 진료 기록이 서지후라는 남자와 관련된 불륜 증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수정은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눈이 멈춘 곳은 지난달 오영실이 받은 진료 내역 중 피로 및 어지럼증으로 인해 강남 한림병원에서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이었다. 이수정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황혼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왜 굳이 이 시점에 강남까지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을까? 단순한 피로라면 동네 병원에서 충분할 텐데. 이수정은 혜준의 사건을 흔한 황혼 이혼으로 치부했지만 그녀의 직업적 예민함이 작동했다. 그녀는 법원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하던 중 우연히 오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며칠 전 영실이 모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수원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영실의 최근 3개월 진료 기록이었다. 이수정은 호기심에 영실의 의료기록 사본을 은밀히 요청하여 받았다. 서류를 검토하던 이수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에는 피로 및 어지럼증으로 시작되었지만 다음 장에는 골수생검 기록이,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진단명이 찍혀 있었다.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큐트 MIL OID 루키미어 AML 진행 상태 급속 주치의 서지후 혈액내과 전문의. 이수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수임했던 수많은 이혼 사건 중 이토록 기막힌 사연은 처음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수정은 말문이 막혔다.
혜준이 가져온 메모와 영실의 진단서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남편은 아내가 젊은 의사와 바람이 나서 이혼하자고 한다. 아내는 짐이 되기 싫다며 가장 잔인한 말로 남편을 밀어낸다. 진짜 이유는 남편에게 간병과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한 시한부의 이혼이었다. 이수정은 영실의 진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병명이 너무나 명확했고 주치의가 혜준이 오해했던 그 서지우 의사였다. 영실은 자신의 병을 숨기기 위해 가장 미움받을 만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짜서 실행했던 것이다. 이수정은 진단서 사본을 손으로 덮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혜준이 영실에게 받은 배신이 아니라 영실이 혜준에게 남기려는 마지막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왜 이걸 숨기고 이혼부터 하려고 하지? 이수정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진단서를 혜준에게 공개할 의무와 영실에 혼자 감당하겠다는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느꼈다. 이수정은 밖을 내다보았다. 수원가정법원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분할이나 유책 배우자를 따지는 법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혼이라는 서류 뒤에 숨겨진 한 아내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을 밝혀내야 하는 양심의 문제였다. 이수정은 잠시 고민하다 진단서 사본을 자신의 개인 파일철에 은밀히 끼워 넣었다. 그녀는 혜준의 변호사였지만 이제는 영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혜준에게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혜준의 삶에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오영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영실은 격렬하게 몸을 떨며 눈을 떴다. 머리 위로는 하얗고 밝은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코와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왼쪽 팔에는 정맥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강남 한림병원 응급실. 영실은 자신의 원룸 침대가 아닌 낯선 응급 침대에 누워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전 그녀는 원룸에서 갑자기 찾아온 심한 어지럼증과 고열로 인해 쓰러졌다.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폰으로 병원에 연락했지만 누구에게도 오영실이라는 이름 대신 지인의 이름을 대며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녀는 혜준이나 아이들에게 연락이 갈까봐 구급대원에게 신신당부하여 강남 한림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옆에는 서지우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응급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실을 숨겨주기 위해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그녀를 집중 치료하고 있었다. 환자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언제든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원 수속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서지우 의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지쳐 있었다. 그는 영실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료적 책임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영실은 마스크를 내렸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고생하시는군요. 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생명이 문제입니다. 지금 환자분은 혼자 이 병을 감당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 급성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영실은 창백한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녀는 병원 직원에게 입원실 대신 가장 저렴하고 조용하며 보호자가 필요 없는 1인실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곳에 갇혀 지내는 시간 동안 이혼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흔들리면 그동안 혜준에게 퍼부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이 무용지물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영실은 1인실 침대에 홀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강남 테헤란로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꺼지지 않는 삶의 열기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 아래 그녀의 남편 혜준은 송도 아파트에서 홀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것이고 아들 민철은 합정 카페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맞은편 침대에서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이었지만 영실은 간병하는 가족과 환자가 나누는 고통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 힘내. 이식만 성공하면 우리 다시 전처럼 시장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가게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너만 볼 거야. 영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것이 가족의 사랑이었다. 저것이 남편 혜준이 자신에게 베풀었을 헌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저런 짐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저 간병하는 이의 지친 눈빛, 저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했을 생업. 영실은 자신의 죽음이 혜준과 아이들의 인생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영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인터넷 등기소와 법무법인 정보를 검색했다. 검색어 협의 이혼 서류 위임장, 검색어 이혼 후 재산 분할 포기 방법. 그녀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혜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방법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변호사 이수정에게 연락하여 남편 혜준에게 진단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며칠 뒤 서지우 의사가 다시 영실을 찾아왔다. 환자분, 곧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부작용이 심할 겁니다.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동반되며 무엇보다 엄청난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우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영실을 설득하려 했다. 영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확고했다. 제가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저를 바람난 아내로 오해했습니다. 저는 그 오해가 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생님, 그 오해 덕분에 남편은 저를 미워하고 미련 없이 저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는 이 사람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실은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 위임장을 꺼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곧 항암 치료로 인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이 이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지우 의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독한 악인으로 만드는 환자는 처음이었다. 그의 직업적 윤리관과 인간적인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위임장을 받아들였다. 환자분, 저는 의료인입니다. 환자분의 삶에 대해 조언할 권리는 없지만 환자분이 혼자 떠안는 이 고통이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랑임을 알아주십시오. 영실은 눈을 감았다. 눈꼬리에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였다가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미안해요, 혜준 씨. 나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 당신이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나 혼자 사라질게요. 병실 밖 복도에는 희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영실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며 고독하게 마지막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혼 서류가 변호사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 혜준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수원 이수정 변호사 사무실. 이수정은 영실에게서 받은 이혼 서류 위임장과 자신이 몰래 확보한 영실의 진단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응시했다. 혜준에게 사실을 알릴지 말지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영실의 요청을 묵살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윤리에 어긋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남은 삶을 구원하는 일은 법적 윤리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의무라고 그녀는 판단했다. 결국 이수정은 혜준에게 연락했다. 정혜준 씨, 사무실로 잠시 와주십시오. 아내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혜준은 희망에 부풀어 이수정의 사무실로 향했다. 영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아니면 변호사가 영실의 유책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겠지. 사무실에 도착한 혜준에게 이수정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고뇌가 담겨 있었다. 정혜준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내분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없습니까? 혜준은 콧방귀를 뀌었다. 변호사님, 그 여자가 서지후라는 젊은 의사 놈 때문에 저를 버린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편찮다뇨? 그 여자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저를 촌스럽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이수정은 혜준의 격한 반응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혼 서류를 진행하면서 아내분의 최근 진료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수정은 망설이다가 영실의 진단서 사본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녀는 혜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대신 그 충격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진단서만 내밀었다. 이것 보시죠. 이 서류에 적힌 진단명이 아내분이 지금 이혼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혜준은 진단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큐트 MILOID 루키미어 AML 주치의 서지우 혈액내과 전문의. 혜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멈췄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혜준은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서 진단서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제야 혜준의 머릿속에서 최근 영실의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야윈 얼굴, 지독한 피로호소, 강남 혈액내과 예약 문자, 그리고 짐이 되기 싫다던 영실의 마지막 말. 서지후라는 의사는 영실을 빼앗아간 불륜남이 아니라 영실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주치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영실이 혜준에게 퍼부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은 자신을 짐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려는 절절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 여자 오영실. 혜준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진 말들, 늦바람이 났다고 몰아세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 여자를 바람난 여자로 몰아세웠어. 이수정은 혜준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아내분은 지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환자분이 이혼을 원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도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까?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그는 말했다. 이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 여자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한편 딸 정아리는 송도 신축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 엄마가 집 나간 마당에 내가 이제라도 아빠 밥이라도 챙겨야지. 하리는 주말에 아버지 혜준의 집을 찾아갔다가 영실의 침실 서랍장에서 굴러떨어진 약 봉투를 우연히 발견했다. 혜준이 급하게 짐을 뒤지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영실이 원룸으로 가기 전 숨겨놓은 약이었다. 약 봉투에는 영실의 이름과 함께 강력 진통제 항구토제라는 생소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하리는 직감했다. 이 약들은 단순한 감기약이나 소화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약들을 들고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검색어 강력 진통제 항구토제 복합 사용. 검색 결과 주로 암치료와 고용량 항암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정보를 보았다. 하리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의 야윈 얼굴, 급작스러운 피로, 그리고 강남병원 방문. 모든 것이 이 약 봉투 하나로 설명되었다. 엄마. 하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시댁 눈치 보느라 어머니에게 차갑게 굴었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하며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 정민철은 가장 늦게 진실을 접했다. 그는 아버지가 연락 두절되자 화가 나서 강남 한림병원으로 찾아갔다. 아버지도 엄마처럼 늦바람이 난 건가? 아버지가 그 의사 놈이랑 싸우려고 간 건가? 민철은 병실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혜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가 짧게 깎여 있고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어머니 영실의 모습이 보였다. 영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한 듯 보였다. 혜준은 민철을 보고 울면서 말했다. 민철아, 엄마가 아파. 백혈병이래. 이혼하자고 한 게 우리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랬대. 민철은 그 말을 듣고도 그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 지금 이혼쇼 하는 거 아니에요? 병까지 들먹이면서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한테 짐 되기 싫다고? 그럼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 민철은 여전히 어머니의 희생을 자신들을 향한 연기라고 의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혜준은 민철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정민철, 내 엄마는 죽어가. 이 지독한 놈아. 내 엄마가 너희들 인생 망치기 싫다고 자기가 가장 미움받을 짓만 골라 했다고. 이 지경이 되고도 엄마를 의심해? 내가 인간이야. 혜준의 눈물 섞인 절규가 민철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다. 민철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퍼부었던 모든 잔인함이 자신들을 위한 마지막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갈렸다. 혜준은 오열했고 하리는 죄책감에 무너졌으며 민철은 늦은 후회와 충격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들의 삶은 영실의 진단서 한 장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수원가정법원 가사 조정실. 햇볕이 잘 드는 조정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영실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조정 테이블에 앉았다. 혜준은 눈가가 붉게 물든 채 영실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는 이혼 서류와 묵직한 진실이 놓여 있었다.
조정위원과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영실은 여전히 마지막 거짓말을 고수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기 싫습니다. 영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조정위원이 혜준에게 물었다. 정혜준 씨, 아내분은 이혼 의사가 확고합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혜준은 영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위었지만 단호한 그 얼굴. 혜준은 이미 영실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여기서 진단서를 꺼내 영실의 이혼 의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혜준은 영실의 마지막 선택, 즉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싶었다. 혜준은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저는 이혼 안 하겠습니다. 혜준이 선언했다. 저는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저는 아내의 곁에 남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는 당황했다. 아내분은 본인을 짐이라고 말하며 이혼을 원하시는데 남편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군요. 정혜준 씨, 이혼을 원치 않는 진짜 이유를 아내에게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책임감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혜준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혜준이 입을 열려던 순간 영실이 혜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간절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혜준은 영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그 고독한 사랑을 존중해 주기로. 이유는 없습니다. 혜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저는 그냥 이 여자를 놓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여자에게 한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미워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겠습니다. 영실은 잠시 혜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감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곧 냉정함으로 덮어버렸다. 판사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두 분의 감정골이 너무 깊습니다.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고 남편분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분의 이혼 거부 의사가 매우 확고합니다.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아내분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다. 영실은 여전히 법적으로 정혜준의 아내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 긴 싸움의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뒤 영실은 화장실로 향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구토와 피로 때문이었다. 그녀는 세면대 앞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때 등 뒤에서 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영실. 영실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혜준은 그녀의 야윈 어깨에 코트를 걸어주었다. 왜 따라왔어? 영실이 말했다. 혜준은 울지 않았다. 그의 눈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여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어? 왜 나를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라고 했어? 왜 나를 짐이라고 했어?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실은 눈을 피했다. 당신이 진실을 알았어? 어떻게? 변호사가 보여줬어. 강남 한림병원 진단서. 혜준이 말했다. 당신이 날 속였다는 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거라는 것도 알았어. 영실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그녀가 병실에서 혼자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다.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사는 걸 보고 싶었어. 영실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아프고 초라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간병과 빚 때문에 당신 인생 망가지는 거 나는 그거 못 봐. 그러니까 나한테서 떠나. 혜준은 영실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워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려고 했어. 혜준은 영실의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오영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나 없이 행복하게 살라고 나를 밀어냈다면 나라도 끝까지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어도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법원 화장실이라는 가장 건조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다.
영실은 자신의 마지막 거짓말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실패가 주는 안도감에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가장 진정한 사랑과 이별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원가정법원에서의 조정 기일이 끝난 후 영실은 다시 강남 한림병원으로 돌아왔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정혜준의 아내였다. 하지만 영실은 혜준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혜준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근처의 그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병이 혜준의 일상에 물리적으로 스며드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남이나 마찬가지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이 영실이 혜준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었다. 그녀는 항암 치료의 격렬한 부작용과 싸우며 고독하게 원룸을 지켰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혜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혜준은 영실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영실에게서 받은 모욕과 배신감을 이제는 지극한 사랑으로 대갚아주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새벽같이 구월동 시장에 나가 식자재를 정리하고 오전에는 송도 아파트에 들러 빨래와 청소를 마쳤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그는 영실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로 향했다. 혜준은 원룸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영실이 자신을 밀어내는 그 마음, 짐이 되기 싫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대신 혜준은 영실의 원룸 문 앞에 매일 아침마다 미역국과 소화가 잘 되는 죽, 그리고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놓아두었다. 영실은 처음에는 그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녀의 이별 계획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암 치료로 인해 음식을 삼킬 수도 없게 되자 영실은 결국 혜준이 놓고 간 미역국 한 모금 죽 한 숟가락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쪽지를 써서 문 앞에 붙였다. 제발 오지 마요. 내 꼴이 취해서 당신 얼굴 볼 수가 없어. 다음 날 혜준은 영실의 쪽지 밑에 자신의 쪽지를 붙여 놓았다. 당신이 촌스러운 시장 아저씨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당신의 추한 모습까지 사랑해. 그러니 내가 당신 짐을 나르는 것을 막지 마. 나에게는 이것이 일이야. 혜준은 영실이 자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자신이 기꺼이 영실의 짐꾼이 되기로 자처했다. 아들 민철과 딸 할인 역시 뒤늦은 후회와 함께 부모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철은 여전히 자신의 카페 에필로그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기심을 돌아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강남 한림병원을 찾아가 서지우 의사를 만났다. 민철은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서지우 의사를 불륜남으로 오해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동시에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이 자신들의 이기심에 의해 짓밟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철은 영실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문 앞에서 어머니가 혜준에게 쓴 쪽지와 혜준이 붙여놓은 쪽지를 읽었다.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 민철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라도 엄마 곁에 있어도 될까요? 영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됐어. 너는 내 카페 지켜.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내 아빠가 잘 챙기고 있어. 영실은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민철은 그 후로 매주 송도 아파트와 원룸을 오가며 아버지를 도왔다. 그는 아버지 혜준이 어머니를 위해 끓여온 죽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 방법을 연구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책을 사서 원룸 문 앞에 놓아두었다. 딸 할인은 시댁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영실의 병을 시어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불효녀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어머니도 영실의 진실을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다. 할인은 송도 아파트에 남아 혜준을 도왔다. 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내 인생 살라고 했어요. 이혼하면 나 시댁에서 뭐가 되냐고 따졌던 제가 너무 후회돼요. 할인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살아. 하지만 엄마를 미워하지는 마. 너희 엄마 삶도 너희들 삶만큼이나 소중했던 하나의 인생이었단다. 민철과 할인은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의 삶은 그들 자신만의 드라마였고 자식이라는 역할은 그 드라마의 방해자가 될 수도 조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삶을 판사처럼 재단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영실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며칠째 혜준이 놓고 간 음식을 문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다.
혜주는 불안해져 원룸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영실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신이 나한테 짐이 되는 꼴 끝까지 안 보여줄 거야. 나 없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걸 봐야 내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 영실은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먹구름이 잔뜩 낀 채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주는 시장에서 영실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들고 원룸으로 향했다. 비를 쫄딱 맞은 채 그는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섰다. 그때 영실은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열기와 답답함 때문이었다. 영실은 1층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다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건물 입구에 서 있는 혜준을 발견했다. 혜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젖어 한 손에는 복숭아가 담긴 비닐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장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 장우산은 혜준이 영실에게 프로포즈하던 날 선물했던 것이었다. 정혜준 씨. 영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혜준은 비를 맞으며 영실에게 다가왔다. 그는 영실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냉정함이나 거짓말이 없었다. 그저 고통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왜 우산을 안 썼어? 영실이 물었다. 혜준은 장우산을 영실에게 건넸다. 당신 만나려고. 당신이 비 맞을까봐.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영실은 절규하며 혜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에는 힘이 없었다. 혜준은 영실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오영실. 당신이 나한테 가장 잔인한 짓을 한 건 나를 미워하게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당신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거야. 혜준은 영실을 꽉 안고 비를 맞았다. 영실은 결국 혜준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자신이 병을 숨기고 이혼을 밀어붙이려 했던 모든 고독한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었고 동시에 혜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영실은 혜준의 젖은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미안해 당신에게 짐이 되어서. 짐이 아냐. 내 삶이야. 혜준이 속삭였다. 내게 남은 시간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줬던 책임감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야. 영실은 혜준이 건넨 낡은 장우산을 펴서 두 사람의 젖은 머리 위를 가렸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우산 아래 두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듯 했다. 이혼 서류에는 오늘부터 남이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날 비오는 시장 골목 입구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황혼의 끝에서 영실은 남편의 삶에서 떠났고 혜준은 영실의 그림자처럼 남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별이라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 속에서 비로소 진짜가 되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